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해 주요 정상들과 회담하는 등 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이 안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평소 앓던 지병으로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날 특검을 이끌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엄 해제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말하는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으로 정부 고위 인사들의 통화 상세 내역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안보와 직결되는 기밀 사항까지 외부에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유선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늘 새벽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박 3일 동안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취임 후 첫 번째 정상 외교 일정을 시작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기내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2주도 안 돼 정상 외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할 때 꼭 관철하고 싶은 기조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습니다.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좀 더 원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캐나다에 도착해선 곧바로 G7의 또 다른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만났고 다음으로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관세 협상은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JTBC 유선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이 한창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 입원을 한 건데 병세가 위독한 수준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건진법사에게 받은 샤넬백을 또 다른 신발로 교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신발이 누구를 위한 건지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평소 알았던 지병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앞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입원을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특검 관계자들도 입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요.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습니다. 특검보는 특검 2인자로 특별수사관들을 지휘하고 언론 공보를 담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8명 중 4명을 추려 오는 20일까지 임명해야 합니다. 한편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가 선물로 받은 샤넬백 2개를 샤넬백 3개와 신발 하나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웃돈을 주고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신발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교환한 신발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 발 사이즈와 같다면
김 여사가 교환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발 실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던 윤 전 대통령은 기자에게 가로막지 말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선 계엄이 해제된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이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없다. 중과 부적이라고 말하는 육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내란 사건 7째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점심 휴정 시간에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질문하는 기자의 말을 잠깐 끊더니 자신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이어지자 멈춰서서 지지자들 쪽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특검 출범 등 현안에 대한 답변은 끝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정에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재한 주요 지휘관 회의 당시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이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할 바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과부적,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해당 음성 파일이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한 걸 보여주는 물적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보좌한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결심 지원실을 찾아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 투입했느냐며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한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씨와 통화를 하며 응 상원하하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 노 씨가 내란 사건에 개입됐다는 말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삼선 송원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송 의원의 지역구는 TK, 경북 김천입니다. 당의 주류인 영남권의 친윤계로 분류되는데 그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 방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비대위의 개혁안 추진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과반 득표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전체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각각 30표, 16표를 받은 김성원, 이현승 의원을 누른 겁니다. 경북 김천의 지역구를 둔 삼선의 송 원내대표는 기재부 2차관 출신의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통입니다. 계파색은 옅은 편이지만 친윤계로 분류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영남권과 친윤이란 당 주류 세력의 지지가 쏠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송 원내대표는 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끌 새 기구로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과거에 아팠던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한다거나 이런 쪽보다는 미래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가지 개혁안도 혁신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곤 했지만 사실상 개혁안을 그대로 받지 않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이 개혁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에 붙이자고 재차 요구한 데 대해서도 분열을 언급했습니다. 좋은 방안이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떤 분열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사실상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여당을 향한 대여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실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 이재명 독재와 전횡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야 합니다. 최근 선출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당장 여당 몫인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갖고 오는 문제와 상법 개정안 등을 놓고 공방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JTBC 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세계의 눈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먼저 캐나다의 카니 총리와 만났는데 여기서 한 말이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The G7 used to be the G8. Barack Obama and a person named Trudeau didn't want to have Russia in. And I would say that was a mistake because I think you wouldn't have a war right now if you had Russia in. 현재 시각 16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전 정부를 탓했습니다. 주요국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뺀 뒤에 대화하자는 건 실수라는 겁니다. And I mean, he was thrown out by Trudeau, who convinced one or two people, along with Obama. He was thrown out, and he's not a happy person about it. 하지만 이 말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 G8에서 제외된 건데 당시 캐나다의 총리 저스틴 트루도가 아니라 스티븐 하퍼였습니다. 트럼프는 G7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Why not have China here, the biggest economy in the world after the United States? Well, it's not a bad idea. I don't mind that. If somebody wants to suggest China coming in, I think we suggest it. 미국에선 트럼프의 아들들이 새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모바일 알뜰폰 사업입니다. So we've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trying to deliver for the American people, for doing something unique for people who'd been underserved. And today we're here to introduce Trump Mobile. 현재 시각 16일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의 장남과 차남이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요금은 월 47.45달러, 우리 돈 약 6만 4천 원인데 여기 사용된 숫자들 45대 47대 대통령인 트럼프를 상징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주요 통신사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인데 원격 의료와 긴급 출동 서비스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알뜰폰 요금제와 비교하면 2배가량 비쌉니다. 9월에 출시 예정인 T1이란 스마트폰 예약도 받고 있는데 황금색에 성조기가 새겨진 뒷면이 특징입니다. 부동산, 호텔 사업에서 트럼프 굿즈까지 팔던 트럼프 가문 또 하나 사업을 늘리게 됐습니다. Making phones in America. It's about time we bring products back to our great country, and it's about time we disrupt this space. And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엽니다. 하지만 베네치아 시민들의 반응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베네치아 도시 곳곳에 결혼식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포스터가 내걸립니다. 베조스를 위한 공간, 스페이스는 없다. 이 구호, 아마존과 우주기업 블루오리진 창업자인 베조스를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조스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26일부터 사흘 동안 성대한 결혼식을 예정해둔 상태인데요. 얼마 전 블루오리진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다녀오기도 했던 앵커 출신 약혼녀 로렌 산체스와의 결혼식입니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가수 케이티 페리 등 초대객들의 면면도 화려한데요. 하지만 시민단체들 도시를 돈으로 살 수는 없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으로 넘치는 도시에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베이조스 측은 결혼식 준비물의 80%를 이 지역에서 조달하고 지자체도 관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하고 나섰지만 이 결혼식을 앞두고 시민단체는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도 항공모함을 중동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생방송 중인 이란 방송국에 공습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측에 협상을 재개할 뜻을 다급히 전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생방송 중인 이란 국영방송 스튜디오에 폭발음이 들립니다. صدایی که شنیدید فضای غبارآلود استادیوم 다급한 앵커가 자리를 피하고 방송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닷새째 대이란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 등을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전쟁 불가피론을 편대 이어 군사력까지 동원해 연일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는
오늘도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But I'd say Iran is not winning this war, and they should talk, and they should talk immediately before it's too lat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ve always supported Israel. We have for a long period of time, strongly, and Israel's doing very well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대신 압박을 택하면서 이란이 전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실제 이란이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원하지 말 것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단기간에 협상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명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리는 건 결국 이란의 정권 교체로 보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피 흘리며 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쉴 새 없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은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을 겨냥한 피해 보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습 경보는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هشدارهای پیش رو برای روزهای آینده شما سرزمین‌های اشغالی را ترک کنید چرا که به طور قطع در آینده برای شما قابل سکونت نخواهد بود. 공습 나흘째 두 나라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표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와 경찰서가 파괴됐고 이스라엘에선 미국 대사관은 물론 인파가 몰리는 시장 인근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복에 보복이 더해지며 사상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란 보건당국은 공습 이후 최소 224명이 숨졌고 대부분 민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최소 2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의 명분으로 핵 위협 제거를 내밀고 있지만 실상은 이란 정권 교체에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국민들의 봉기를 부추기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ould certainly be the result because the Iran regime is very weak. They certainly don't have the people. 80% of the people would throw these theological thugs out. I mean, they murder them, they oppress them for 46 years. They've yearned for freedom. 이와 관련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 제거 계획을 공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해 정부 고위 인사들의 통화 상세 내역이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2,695만여 건의 유심 정보 가운데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기밀 사항까지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CDR, 다소 생소한 이 단어는 우리말로 통화 상세 기록입니다. 특정인이 누구와 어디서 얼마나 통화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인사의 휴대폰 번호를 알면 그 휴대폰 번호와 자주 연락했던 사람이 누구고 그다음에 기지국의 위치가 식별이 되니까 동선이 어떻게 된다. 이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우리 국방부 장관이 특정 지역에서 매번 동일 인물과 통화했다면 그 장소에 어떤 보안 시설이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가상이 아닌 실제입니다. 통신사 해킹 사례를 분석한 미국 한 보안업체의 보고서. 해커 배후엔 중국이 있고 목적은 CDR, 즉 통화 상세 기록 탈취라고 적시했습니다. 정부 주요 관계자의 통화 상대와 빈도, 동선을 파악해 행동 패턴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으로 유출된 걸로 확인된 유심 정보는 2,695만여 건. 상업적 요구나 거래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과 민간합동조사단이 특정 국가의 정보전 차원 해킹으로 잠정 결론 내린 이유입니다. 제가 계속 보는 건 통화 기록이에요. 통화 기록이 이미 나간 건 회수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 기록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SK텔레콤은 CDR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민간합동 조사 결과 CDR이 보관된 서버에서도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또 CDR이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우리 국가 기밀이 들어갔을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SK 해킹 사태의 배후에는 중국의 해커 조직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민관합동조사단이 서버를 살펴보니 당초 공격 시점으로 알려졌던 2022년, 그 이전부터 공격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 기자입니다. 최초로 해당 서버에 악성 코드가 설치된 시점인 22년 6월 15일에부터 그런데 민간합동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SK텔레콤 서버에 악성 코드가 깔린 시점은 이보다도 더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21년에도 해킹이 있었다며 그리고 이보다 더 이전에도 악성 코드 공격 흔적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또 다른 관계자도 SK텔레콤 서버 악성 코드 공격 기록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2022년 이전 해킹은 악성 코드 종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해킹 조직과는 다른 조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배후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국가 주도 해킹 혹은 스테이트 스폰서드 어태커라는 용어를 쓴 지가 이미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고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가 해킹의 배후가 되어 온 건 사실이고 미국 보안업체 보고서는 장기간에 걸친 정밀 추적으로 특정인의 기반 정보를 확보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배후 조직에 의한 국내 해킹 피해는 지난 2023년에 비해 지난해 60% 더 늘어났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경찰도 해킹 세력의 추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에 거점을 둔 조직 범죄여서 추적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가 간 정보 전쟁은 이미 현실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 30도, 대구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강원도와 남부지방에선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